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맹자의 성선설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과 이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준수는 이 성선설의 진리를 증명하고 싶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선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수 가말문을 열었습니다. 군중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맹자는 말하길 우리는 모두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준수는 그가 가장 아끼던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휘로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하게도 4가지 도덕적 감정을 상징하는 4명의 돌부처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돌부처인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애로움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곤 했죠. 어느 겨울 마을에 무서운 흉작이 들었을 때 저는 부처 앞에서 상자 가득 희음식을 놓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상징하죠. 어느 날 저는 한 아이가 길에서 돈 지갑을 주었을 때 부처 앞에 가서 그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주인을 찾아 지갑을 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의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 돌부처는 예의와 배려를 상징합니다. 한 번은 마을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예부처 앞으로 와 서로에게 더 예의 바르게 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더 따뜻하게 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려는 노력이 보였죠. 고작 예부처의 영향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준수가 잠시 멈추고 웃었습니다. 마을에는 기가 막히게 막걸리를 잘 만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축제 동안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막걸리는 맛도 좋았죠. 그때의 부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맹자가 말한 예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마을을 덮친 강력한 태풍으로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부처 앞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지혜가 모인 덕분에 새로운 다리가 세워졌고 이로써 마을은 태풍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수씨 말이 맞아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사람들은 흥미로운 썰을 들으며 맹자의 성선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도우며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준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지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썼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맹자의 성선설을 몸소 실천하는 세상 가장 화목한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농부 이영식이 있었습니다. 영식은 하루하루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큰 야망도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로부터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식은 항상 웃으면서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랜만에 한 스승 노진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의의 철학을 설명해주기 위해 먼 길을 봤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노진군은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보기 들어보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식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날 아침 영식의 집에 찾아간 주민들은 그가 아주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차를 끓여 마시고 계란 하나를 삶은 뒤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느라 아침도 대충 때우곤 했기에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무척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영식은 차를 마신 후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을 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지만 노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애써 뭔가 하지 말고 그냥 보고 느껴보시오라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조금 뒤 영식은 갑자기 일어나 마을의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야 일을 시작하나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밭 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손으로 느긋하게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먹씩 뽑아낸 잡초들을 새가 모여들어 금방 해치웠죠. 영식은 이를 보고 웃으며 이 새들도 자연의 한 부분이죠. 우리와 도우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식은 농사의 여러 작업들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밭은 항상 가장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영식은 저녁이 되어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모든 건 자연이 알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건 단지 자연이 본래 해오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진구는 이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의란, 이러한 겁니다. 과도한 욕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상호작용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하고 바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는 작업을 할 때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의 흐름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을 전체의 생산성도 오히려 더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평화와 풍요의 마을로 불리며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모두가 노진군과 영식의 지혜에서 비롯된 교훈을 바탕으로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의 철학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넘어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되 과도한 집착과 무리한 노력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태계 이황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이와기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 조선의 한 마을에 선비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학문과 덕을 존중하며 모든 주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큰 학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은 유학을 배우며 착한 마음과 높은 성품을 길렀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퇴계 이황의 철학을 따라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경 선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참 놀라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산자락에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모든 문장과 단어들이 마치 살아 숨쉬듯 움직이고 그리 독자적으로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 현상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 소문에 의심쩍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이유경 선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학문적으로 해명하여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학당의 수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민수와 그의 우정 어린 동료 서진이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선생과 두 학생은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한 끝에 드디어 소문의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문자들이 춤추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득히 떠오르는 음과 함께 문자들은 마치 슬로 모션으로 천천히 돌고 빛을 내며 산책하듯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인가요? 서진이 묻자 이유경 선생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론의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 고정된 진리입니다. 반면 기는 물리적이고 움직임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이를 나타내고 그 움직임은 기를 나타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유경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야. 이 문자는 그동안 우리가 배운 원리와 법칙의 본질을 상징하며 그 움직임은 현실에서의 변화와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와 기가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이룬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유경 선생은 아이들과 함께 문자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교한 법칙 아래에 있으며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학문의 깊이를 깨달으며 도덕적 행위와 본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비마을의 학당에서는 매년 한 번씩 산자락에 올라가 그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며 이와 기의 교훈을 새기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이어져 학문과 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회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퇴계 이황의 이기론은 선비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퇴계 이황의 이기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 삶이 여러 현상과 관계 맺음을 조명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